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강남 불패도 무너뜨린 부동산 빙하기가 온다입니다. 자, 강남 불패 신화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안에서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이 진행됐는데요. 자, 평론가님, 어느 정도 좀 하락한 겁니까? 지금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대비, 그러니까 넷째 주 대비해서 전주 대비해서 한 0.18%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2013년도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내렸다 보시면 되겠는데, 항상 그러죠. 이제는 바로미터가 되는 게 사실 강남권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강남권 아파트마저도 이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가 0.04% 빠졌고요. 서초구가 0.02%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주보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남 4구마저 이제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그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부동산 참여자들은 본격적인 하락세가 이제 시작됐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되는 거죠, 예, 지금 있죠. 현재로서. 네. 자, 교수님, 네. 최근에 강남권에서 우리가 재건축의 메인 단지라고 하죠. 잠실주공 5단지의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만 3억 원을 지금 포기하는 지금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그만큼 계약은 6월 달에 했고 잔금은 8월 달인데 두 달 만에 내가 걸었던 계약금보다 더 많이 매매가가 좀 하락한 거죠. 과연 이 지금 강남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남권이 좀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강남에서 거래되는 주택을 사시는 분은 융자를 하나도 안 받는 분으로 생각을 하세요. 현금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은 저는 1, 2%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강남조차도. 그렇지만 지금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대출이 안 나오는 집도 있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강남도 그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20억 있다고 합시다.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수익을 올릴 것인가 하는 거하고 20억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얻는 수익하고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은행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정금리로 예치를 해두는 것이 훨씬 수익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자꾸 시중에서 강남은 뭐 돈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자에 무관하다, 난 이런 주장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렇지 않다. 강남시장도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금리는 상당히 저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아까 계약을 포기하고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양 계약을 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 몇 달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첫째, 금리도 엄청 올라가는구나. 주택 가격도 앞으로 계속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저는 바로미터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주택시장이 최근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2009년서부터 2014년까지거든요. 이때는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한 5년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기간은 한번 진행이 되면 5년은 가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주택시장에 암흑기가 온다고 하면 이 최소한 4, 5년 이상 가는 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강남 불패가 무너지는 게 이게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늦게, 다른 시장보다는 늦게 와서 그러지, 여기도 지금 오고 있고 이 시장마저도 앞으로 불황이 한 4, 5년은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네. 강남마저도 늦게 지금 와서 그렇지 어차피 와야 될 과정이었다. 강북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시장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셨고요. 자, 거래가 전무합니다. 거래 절벽이란 말이 정말 피에 와닿을 정도인데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심화되는 아파트 거래 절벽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거래 절벽 지금 뭐 내놔도요. 지금 뭐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이고, 그다음 매수자 입장에서도 일단 매수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요 한 635건 정도가 이제 추이가 나왔었는데, 집계가 됐었는데, 이게 주택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역대 최저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대비해서 그 당시에가 이제는 7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4,679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한 86%나 감소했기 때문에 뭐 1년 사이에 거래가 뭐 확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로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들어갔고 이제는 매매 건수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봤을 때 한 230건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 용산이 2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중구가 2건밖에 안 됐고요. 그 많은 집이 많은 영등포구마저도 한 22건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현상이고, 아마 이런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타거든요. 지금 그렇죠. 일시적인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팔아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지금 애가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 절벽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제 가을 이사철이 이제 다가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로서는 가을 이사철, 이번 이사철의 어떤 반등을 꾀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강남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그널이 오고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언제까지 얼마나 떨어질까가 가장 궁금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네.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런 거래가 완전히 절벽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거의 모든 정부들이 분양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보면 완전히 요요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풀었다가 쥐었다 반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1년 반 이내, 즉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권에서 거래 활성화 및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저는 나올 거다. 네. 즉 그동안 대출 막 규제했던 거 다시 풀고, 세금도 확실히 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그 악법 중에 하나가 조정지구 지정한 것도 풀고 해서 주택 시장을 다소 활성화시키는 대책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다. 활성화 방안이 나올 거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될 거냐 하는 질문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내놓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거 관건이고, 그거는 이게 키를 국회가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전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대책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을 다시 상승 국면으로 뒤집는 그런 정책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 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은 저는 상당 기간 간다. 얼마까지 갈 거냐? 저는 모르긴 해도 4년에서 한 5년은 갈 거다. 왜냐면 2009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꼭 5년 동안 주택시장이 완전히 잠겨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경환 씨가 불을 댕겼고, 네. 2014년에 그 불을 댕겨갖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받아가지고 금리를 낮추면서 아주 폭등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경환과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금리 활성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그냥 소강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는 그것을 기대를 해야 되고, 상반기 한 5년은 계속해서 다운될 테니까, 예를 들면 20억 아파트 하다는 게 예를 들면 15억, 저는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 10년 정도는 부동산 해갖고 돈 버는 것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편하고 이게 쾌적한 주택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고, 그런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는 정부가 과감한 금융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해서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이 정부하고 야당이 손잡고 저는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해줘야 된다. 우리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요 앞에 제가 지금 여기 저는 가까이서 보이는데 네. 통계 자료를 근거해 가지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프 등 이제까지 네. 어떤 기준금리하고. 이제까지 회계 분석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네. 부분을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좋은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로서 언제까지 네. 과연 얼마나 지금 하락장을 겪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가 고점 상황을 일단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뭐 자산 시장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피크아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금리의 향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피크아웃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이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이제 내놓는다. 그러면서 이 다운되고 있는 부동산 이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이제 향배가 달라지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앵커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과거에 그런 뭐 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가 그랬었거든요.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가. 그래서 뭐 금리랑 상관이 없다. 그 당시에. 계속 부동산 오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적에 봤을 때 정책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살리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향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 상승기 그 영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하향 안정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집중하는 거는 그 하향 안정화가 딱 보합으로 끝나는 그 선이 과연 어디까지겠냐라고 봤을 때에 시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은 금리 인상이 꺾이는 순간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는 한 내년 하반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 정도. 그 정도 금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그 상승기가 꺾이는 그 순간에 일단 1차적인 어떤 변곡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부동산의 그 하락기도 멈출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보합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고 좀 더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좀 짧은 시간 안에 네네. 예측을 하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부동산 빙하기에 대한 내용 중에 마지막 좀 공통 질문인데요. 네. 공통 질문을 자, 현재 지금 불확실성이 넘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평론가도 그 세대별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서 세대별로 20, 30대, 40, 50대 그 이상의 세대별로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거래 상황별, 네. 매매나 전세, 네. 월세에 있어서 상황별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에 대한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세대별로 하면 2030하고 그다음에 뭐 40까지도 약간 포함이 되겠지만 50, 60, 70 이전 확실히 구별이 된다고 보는 게 50, 60, 70은 이미 20년 전에 집을 이미 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융자 부담이 별로 없고 자기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자산 가치도 순자산으로 많은 분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뭐를 걱정하냐 하면 야 이게 시세가 지금 예를 들면 15억인데 난 지금 벌이도 없는데 이거 빨리 처분하고 부담이 좀 적은 데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은퇴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는 게 아니라 잘 팔고 더 싼 지역으로 좀 외곽으로 옮겨가는 게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팔았더니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팔아봤자 양도소득세를 내면 별로 돈이 안 남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고 2030은 진짜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소득도 직장에서 받는 돈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비용 지출도 많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융자를 끼고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제발 집값이 올라가서 큰돈 벌었다더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형편에 무리가 되는 집을 사시면 이 분명히 낭패를 본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과 그다음에 아까 주거 환경과 이런 것에 자기가 감당할 만한 집을 사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만약에 무리하게 연끌을 해왔던 전략을 썼다고 하면 잊어버리고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형편이 부담이 가능한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고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세대별로 20, 30대 그리고 40, 50대 그 이상의 세대별로 지금 구분해가지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 평론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상황별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갭 투자 주의보가 좀 나왔죠. 왜냐하면 전월세 지금 전세가율이 뭐 거의 뭐 90% 이상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조사한 그 전월세 시장 지표를 이제는 이게 통계를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비율이 강서구가 96.7%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매매가나 전세가나 지금 똑같다는 얘기인데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그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리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갭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실제 이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그나마 낮습니다. 연립주택은 거의 90%가 넘어가는데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한 54.2%로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아파트 쪽으로는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월세 전환율도 이제 조사가 좀 됐는데 실제 전월세 전환율이 이제 서울 지역입니다. 2분기에 그 전월세 전환율 아파트가 이제 평균 한 3.9%, 연립 다세대기 5.2% 정도 나와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럼 월세 사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보다 훨씬 더 이게 낮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월세로 돌리는 분이 낫겠다라고 보시는데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월세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지금 준전세, 반전세, 월세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지금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대별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MZ세대 중심으로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본다 그러면 무리가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당장이라도 지금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무리가 없는 선에서. 그래서 뭐 집을 사서 내 집 마련을 보유하면서 이제는 뭐 말 그대로 미래를 좀 미래를 이제 구축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는 뭐 중년층 같은 경우에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출 금리를 어느 정도 안고 가시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보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